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84페이지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택이나 토지는 무조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끼리, 별도합산은 별도합산 토지끼리 이렇게 모아서 합산해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부과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즉 집이 다주택자예요. 집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요 집을 합산해서 이것이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6억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를 곱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5억짜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3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합산해야죠. 그러면 요 금액이 8억이잖아요. 그러면 8억 원이 됐으니까 8억에서 마이너스 6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요 초과된 금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요 2억에다가 곱하기 100%.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우리가 기준금액을 여기 보시면 자, 이걸 이제 기초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을 해주고 추가로 6억을 해줍니다. 그럼 토탈 1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억을 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분은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실수요자로 보는 거예요. 실수요자로 보는 거예요. 실수요자. 실수요자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또는 부부 공동 소유가 됐을 때는 이분은 우리가 11억을 넘었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자. 그리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몇 프로? 10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은 8억 원이라도 8억 원이다. 그러면 이분은 11억을 넘질 않았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법인이나 단체, 이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금액이 없어요. 기준금액이 없이 그냥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서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금 요율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곱하고 여기다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곱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여기 바로 과표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러면 그 284페이지에 가보시면 과세 표준은 1번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의 주택, 니은이 있죠. 바로 기억과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들여다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일반적인 경우냐, 1세대 1주택자냐, 법이냐,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1세대 1주택자 나오죠. 그럼 1세대 1주택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기준금액을 우리가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단독 소유만 인정이 됐었어요. 단독 소유만. 그런데 실제로 1세대 1주택자 중에 단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 공동 명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부 공동 명의도 확대해 주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1인 단독 명의도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보시면 디귿의 밑줄입니다. 1세대 1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그래서 A번에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록문화재. 그러면 만약에 요 주택 중에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요거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8억이 아니라 5억으로 바뀌는 거니까 5억에서 이거 빼면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는 어떤가? 자, 토지 가기 전에 우리 주택에 대한 세율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286페이지에 가보시면 기억의 밑줄입니다. 기억의 2주택 이하 밑줄. 그 다음에가 니은의 3주택 이상 조정적 2주택 밑줄 쳐놓으시는데 여기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게 뭐냐. 일단은 2주택 이하입니다. 2주택 이하.
그래서 2주택 이하나 조정적은 1주택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1000분의 6, 1000분의 6이면 0.6%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30이면 3%가 돼요. 그래서 0.6에서 3%. 그러면 얘는 2동그라미, 6동그라미, 3동그라미. 그러면 263이 되죠. 263. 263이 됩니다. 2동그라미, 6동그라미, 3. 그럼 263이 돼. 263. 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 되거나 조정적인 2주택이 됐을 때는 3동그라미, 조동그라미. 자, 1, 2, 6. 3조 1, 2, 6.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것만 외워놓으시면 되는 게 조정적이 아닌 경우에는 집이 두 채까지, 조정적인 1주택자까지는 0.63%가 되는 건데 조정적인 2주택자라든가 3주택자는 2배라는 거예요. 2배. 2배를 규제하자. 2배. 그러면 2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에서 그 다음에 6%가 되겠죠. 2배가 되는 거니까 1.2에서 6%,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 자,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3%, 그 다음에가 6%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 그래서 주택법인은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귿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제 우리가 비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중, 그렇죠?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법인처럼 간주가 되는 단체를 말하면 동창회 같은데, 그럼 여기는 최고율이 3%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은 기억의 밑줄, 이중과세 공제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니은티, 그것이 이제 공식인데, 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그림을 잘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주택을 여러 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합산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합산 배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합산 배제가 되면은 얘는 빠지고 얘하고 얘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공시가액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시가액의 합이다. 그러면 공시된 가액의 합에서 마이너스 일정 기준액을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일정 기준액을 차감시켜 주면은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뭘 곱해준다?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림을 또 그려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합산했어요. 합산한 것을 공시합니다. 그럼 얘는 기준금액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기준금액이 얼마다? 6억입니다. 6억이에요, 6억. 기준금액이 6억입니다. 그러면 6억을 넘었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재산세를 받고 또 재산세를 받고 그 다음에 6억을 넘은 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받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기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요 금액에서 일정 기준금액까지는 재산세를 받고 재산세를 받은 다음에 또 종부세를 받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전체 금액이 8억이라고 가정한다면 6억까지는 재산세만 받고 종부세를 추가로 받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받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받는 거니까 재산세를 받고 또 종부세를 받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요 재산세를 냈던 것은 우리가 기납분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기납된 재산세다라고 해서 요거는 차감을 시켜주자 이거예요. 이거는 이미 기납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빼자 이거죠. 그러면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은 7월 달하고 9월 달에 이미 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차후에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얘는 12월 달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7, 9월 달에 냈어. 그런데 또 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냈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다 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냈으니까 이미 다 냈던 것만큼은 우리가 차감을 시켜주자. 이거 이미 냈으니까 차감을 시켜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과세 방지. 물론 이제 그 계산 산식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가 곧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별표시 1세대 1주택자 세공제 별표시 해놓으시고 기억의 연령별 세공제 밑줄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니은 보유연별 세공제 밑줄. 자, 얘는 여러분 그 교재 나온 대로 이거예요. 얘는 자 연령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뭘로 본다라고 했냐면요.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뭘로 본다고요? 실수요자. 그러면 실수요자는 우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아까 얘는 공시가격에 합해서 기준금액이 6억이 아니라 앞에서 5억을 동문제 준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다주택이 됐을 때는 6억을 빼주지만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이 됐을 땐 11억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기준금액이 그만큼 업이 되는 거니까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실수요자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나이를 배려를 해서 연령을 배려해서 연령별 세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보유기간을 배려해서 보유기간별 세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연령별 세공제는 나이가 몇 세 이상이 돼야 되느냐? 만 60세 이상이 되면은 얘는 10% 20% 공제를 해주겠다. 과거에는 10%였었어요. 10%, 20%, 30% 공제를 해줬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10% 뺀 20%, 20% 뺀 30%, 40% 이렇게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은 얘는 우리가 30%, 70세 이상은 얘는 40% 공제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장기 보유자 세공제는 5년 이상 보유가 되면 얘는 우리가 20% 공제가 되고 10년 이상 보유 우리가 15년 미만은 40% 공제가 되고 1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얘는 50% 공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연세가 72세이시고 보유한이 12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72세시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40% 되는 거죠. 예. 이분은 4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이다. 그럼 12년이면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니까 여기도 40% 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한가? 예, 여기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복 공제는 우리가 최대 몇 프로 한도를 해준다? 80%를 우리가 한도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80%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 80%다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분이 46살이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4년하고 6개월이다. 그러면 이분은 공제가 되느냐? 46세예요. 그러면 만 60세가 안 되는 거니까 공제가 안 되는 거고 4년 6개월이면 5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세부담의 상한 갑니다. 자, 그것도 밑줄 쳐놓으세요. 그 박스 내용 보시면 되는데 세부담의 상한은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직전 연도 대비 너무 많이 나오면 한도를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뒀어요. 상한선을 뒀는데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렇죠? 그럼 2주택까지는 개인과 법인 나눴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 그렇죠?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150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지역은 1주택이나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땐 집 두 채까지는 150%가 되는데 얘가 3주택으로 늘어나거나 조정지역이 2주택으로 규제가 됐을 때는 2배가 된다는 거.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아예 상한을 적용하지 말자.
그러면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뭐 2배든 4배든 다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요 289페이지의 문제.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종합문제 스타일로 출제를 보통 많이 해요. 자,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자, 이건 중요한 지문이에요. 얘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다. 얘는 고지가 원칙이에요. 고지가 원칙인데 얘는 선택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납부였거든요. 보통징수였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고지인데 신고를 허용해줘.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얘가 2005년도에 입법을 했을 때는 신고제도였어요. 신고제도였는데 이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왜? 이게 희한하게 재산세는 고지다 보니까 시군구와 재산세를 다 계산해서 고지를 발송해 줬는데 종부세는 그대로 갖다 낼 수가 그대로 이걸 신고해라? 뭘 알아야지 신고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들어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정납니다. 그래서 신고제도를 했다가 고지로 바꿨는데 또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회계팀에서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원칙은 좋아. 그럼 원칙은 고지가 원칙인데 신고를 원한다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이건 재산세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나온 김에 보시면은 자 294페이지로 가보세요. 294페이지. 자, 요 문장을 한번 미리 마무리 짓죠. 자, 얘는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정부가 부과합니다. 네. 이때 유년 말점은 1일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세는 7월 16일, 9월 16일, 16일부터 출발했었죠. 근데 얘는 1일부터 출발하는 거고 납기가 15일까지 된다. 자, 신고도 마찬가지 1일부터 15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기준일 및 납세지 있는데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세지는 재산세는 소재지가 되겠죠. 근데 종부세는 주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밑줄입니다. 주소지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기억 내국법인의 납세지 밑줄 치시고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러면 본점은 거기다 써놓습니다. 영리법인. 본점은 영리법인이에요.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소재지가 되고 외국법인은 이제 본점 주사무소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절차 부가징수 및 납부장소에서 자 밑줄 원칙은 부가징수 기업과 니은이 돼 있는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부가 부과하고 신고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부하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의 예외 밑줄 선택적 신고 납부입니다. 선택적 신고 납부. 자 그러면 원칙은 정부가 고지하되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33번에 물납과 분할 납부. 자 별표시. 자 1번에 물납. 얘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이 재산세는 여기 보시니까 얼마 초과요? 1000만원 초과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물납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재산세는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이 되는데 종부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할 납부가 재산세는 250만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모두 다 250이에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모두 다 250이 되겠습니다. 250을 넘었을 때는 우리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자 대신 재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됩니다. 20%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농어촌특별세가 20%가 부과가 됩니다. 20%가 부과돼요. 그럼 재산세가 100만원이고 농특세가 20%면은 20만원 종부세가 10만원이면 얘는 2만원 되는 거죠.
자, 재산세도 얘도 100만 원이면 얘도 20%면 20만 원, 10만 원이면 2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납부 금액은 거기 보시면은 29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1번 대신 분할 납부 기간이 얘는 초과되는데 재산세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했는데 종부세는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합니다. 요 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즉 이렇게 해준 이유가 종부세가 너무 많이 인상했다 보니까 분할 납부 기간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차감에 500만 원 넘었을 때는 5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250을 내고 다시 50만 원. 만약에 6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세금이 50%니까 300만 원을 내고 다시 300만 원을 내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의 부가세는 밑줄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가 됩니다. 20%가 부과돼요. 농특세가 20%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100만 원이면 20만 원,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어디로 오시냐면 다시 문제로 오십니다. 289페이지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문이 긴데요. 자, 요즘 이렇게 문제 패턴 자체가 아주 지문이 길게끔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키워드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 자, 세부담의 상한이란 말 아시죠? 직전 기준 대비 당인 연도에 많은 것을 막자 이런 얘기 있어요.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은 자, 해당 연도에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의 기준일에 실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준연지에 소유한 것으로 보자. 그러면 실제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파악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부상과 사실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으로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런 소유권이 변동됐다는 걸 모르면 공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서 공부상으로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 실제로 가면 좋지만 사실상을 현황 파악을 못했을 때는 공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를 불문하고 즉 우리가 대장에 기록된 걸 기준으로 일단은 따져서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답인데요.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된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 이때 가감된 세율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탄력세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탄력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그 탄력을 반영을 해야 될까요? 반영하지 말까요? 반영해야죠. 적용되기 전이 아니라 적용된 후를 가지고 따져주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후로 따져줘야겠죠. 그렇죠? 전이 아니라. 네,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자 별도 합산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기준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80억을 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겠죠. 만약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이 되고 별도 합산은 80억이 된다. 예, 오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얘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단독명의든 부부 공동명의든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도 단독명의자처럼 우리가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 아까 60세 이상 5년 이상 세액공제를 따져주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로 분류가 되면 과표가 5억에 6억, 그러면 11억 공제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 9월 달에 미리 신청해라. 왜냐면 12월 달에 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로 갑니다. 토지.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토지는 페이지 285페이지, 285페이지 토지입니다. 자, 주택하고 토지는 거의 똑같아요.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토지면 토지의 공시가액을 합산해서
기준금액을 빼주고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준 다음에 총합 누진세율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아까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고 했었죠? 80억. 종합합산은 얼마 했었죠? 5억.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의 토지의 밑줄입니다. 1번 종합합산 토지는 박스에 보니까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빙고. 5억을 공제한 금액의 80%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토지 밑줄. 자, 박스에 보니까 얘는 얼마야? 80억을 공제한 금액의 100%다. 이게 과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율 갑니다. 자, 세율은 여러분 교재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 291페이지 291페이지에 가 보시면 거기에 가로 2번에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오죠. 기억의 그 박스. 자, 그걸 보시면은 종합합산 토지는 세율이 이렇게 3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까지는 1%, 2%, 3%. 그래서 1000분의 10, 1000분의 10에다가 써놓습니다. 1%. 그 다음에 1000분의 20이면은 2%. 1000분의 30이면 3%가 되겠죠. 네, 그래서 1에서 3%. 그럼 얘는 이제 종동그라미, 1동그라미, 3동그라미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종 1, 3이 되겠죠. 종 1, 3. 종 1, 3. 네. 그 다음에 니은의 밑줄 이중과세 공제액. 자, 이중과세 공제액이라는 것은 똑같은 논리야. 요 기준금액이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이 되는 거잖아. 5억 원. 그렇죠? 그러면은 5억을 넘어서게 되면은 요 5억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5억 초과분은 재산세를 낸 다음에 또 종부세를 매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니까 이미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이 납기예요. 이미 9월달에 냈잖아요. 낸 거를 또 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차감해준다. 기납분으로서 차감해준다. 이런 얘기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과세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세부담의 상한 밑줄. 그럼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건 뭐냐? 직전 연도에 2021년도에는 10만 원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20만 원을 내라. 그러면 2배를 내라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15만 원까지만 내는 거니까 나머지 5만 원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야설 세부담 상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별도합산. 자, 별도합산 세율이 기억이 있죠. 200억까지는 1000분의 5. 1000분의 5에다는 0.5% 써놓으세요. 그래서 0.6, 얘는 1000분의 7, 0.7%.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별 동그라미, 5동그라미 7. 별호 7이죠. 별호 7. 그럼 얘는 종 동그라미, 1동그라미, 3동그라미. 종13이 되죠. 별호 7, 종13. 자, 그러면 거기에 니은의 밑줄 이중과세액은 공제하자. 네, 밑줄 쳐놓으시고 디귿 세부담의 상한도 밑줄. 예, 얘도 동일하게 세부담 상한은 별도 합산이든 종합합산이든 다 몇 프로? 150%, 1.5배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주택은 150% 하되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주기 주택자는 우리가 몇 프로 했어요? 300% 했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오른쪽에 박스의 별표시 요약이 다 잘 돼 있죠. 자, 그 요약을 가볍게 보시면은 요걸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실 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아요.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별장을 제외한 고급주택 포함, 네, 일반이든 고급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래서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거고, 별도합산은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한다. 대신 납세 문자 중요한 건데, 주택은 개인은 6억, 법인은 그런 거 없었죠.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우리가 개인은 6억 초과 금액의 100%, 법인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합산은 5억을 차감한 금액 100%, 그다음 별도합산은 80억을 차감한 금액의 1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율은 개인과 법인 누진세율 비례세율로 돼 있고, 종합합산은 1에서 3%, 별도도 0.5에서 0.7%. 그다음에 이중과세를 빼주자. 네.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를 냈고 또 종부세를 내는 거니까 기납분은 빼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 주는데 토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이 주택은 150%, 300%. 하지만 토지는 무조건 150%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 자,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도 비과세가 되고 재산세가 감면이 되면 종부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 1번에 밑줄 재산세 비과세 준용.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가지고 한번 정리를 또 해볼까요? 자, 요건 제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요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좀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부분들 요걸 통해서 정리하죠. 자, 먼저 보시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어쨌든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문자 중에서 재산을 과다 소유한 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산세나 종부세 판정 기준일이 둘 다 6월 1일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납기는 좀 달랐어요.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나눠져 있었어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얘는 16일부터 간다는 거. 그다음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자,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는데 신고를 선택할 수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부과되는 조세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돼요. 그런데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기되는 조세제도가 있었지만 재산세는 얘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일 때는 소유액 징수 면제 규정이 있지만 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세다. 종부세는 부자세니까 면제 주는 제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신고가 자, 이거는 11월 15일로 바꿔주면 15일로 개정됐다고 그랬죠. 작년에 11일이었다가 10월까지 변경 신고합니다. 이미 했다면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5일 전까지 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250만원 초과 둘 다 똑같은데 얘는 2개월이지만 얘는 6개월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물납이 재산세는 1,000만원 초과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됐었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마치고 소득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좀만 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망의 이제 뭘 한 거냐?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맨 처음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배웠었죠.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를 냈던 납세무자 중에서는 공적인 정부에다가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등록 면허세를 우리가 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가 있는데 그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과다 소유를 억제할 목적으로 받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됐죠. 종합부동산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되자. 네,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임대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 관리하면은 임대 수입을 얻잖아요. 임대 수입을 얻겠죠. 그러면 이때는 임대 소득세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업이든 임대소득세. 자, 그러다가 이거를 나중에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강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은 소득세라는 것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그럼 여기서 1년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겠습니다. 우리 소득세에서 1년은 0년이에요. 0년. 0년은 달력의 1년을 지칭합니다. 그럼 달력의 1년이니까 언제냐?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1년을 말합니다. 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말해요. 그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국세. 지방세가 아니라 얘는 국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이 소득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득의 주체가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세법은 개인을 납세무자로 합니다. 소득세는. 그럼 만약에 법인이 소득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돼요. 법인세. 자,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무자로 해요. 그래서 개인에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 나오는데 요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요게 중요한 건데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 원천이든 국외 소득이든 다 신고 대상이 돼요.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만. 그럼 전화 여러분은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거주자죠. 그럼 전화 여러분은 해외 소득까지 신고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해외도 있다면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단체는 종중단체로서 자 얘는 개인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때 소득의 유형이 있겠죠. 예, 소득의 유형은 어떻게 돼 있느냐? 소득의 유형은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은 뭐냐? 한 사람의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자. 한 사람의 소득을 이렇게 모아서 과세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자, 그 다음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수를 다 모아서 과세하자. 그러면 이 이자는 예금, 적금에서 나오는 거고 배당은 주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건설업에 또는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 매매업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타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배상 같은 거를 받아요.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걸 위주로 들어갑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임대업이 되겠는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 종합과세 하는 목적은 뭘까요?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하는 이유는 뭘까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올리겠다. 누진 효과. 예, 빙고 맞습니다. 바로 그 누진 효과를 통해서 규제하고자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류는 여러분들 요 머리 글자만 따볼까요? 이 동그라미, 배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근 동그라미, 연 동그라미, 기. 그 뭐가 되죠? 2배사 근연기. 그렇죠? 2배사 근연기. 자, 이렇게 우리가 합산과세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퇴사, 내가 소공으로 활동하다가 급여제로 바뀌어 있는데 퇴사했어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겠죠? 그러면 퇴직소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가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요. 양도소득이 생겨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양도소득이나 퇴직금 소득은 무슨 과세가 됩니까? 분류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분류과세가 된다. 퇴직금 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과세. 네, 분류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이 있어요. 그럼 그 종결되는 과세 방식을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네. 여기는 이제 분리과세 이자 배당 기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리과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305페이지에 소득세의 특징이 보시면 특징 자 밑줄 개인주의 과세다.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은 직장을 다녀요. 남편은. 근데 부인은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부인의 중개 소득하고 남편의 급여 소득은 합산할까요? 아니요. 인별로 과세합니다. 인별로. 자,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열거주의다. 나열돼 있어요. 요런 것만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 분류과세. 특히 유념할 점은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소득이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5월달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월달이 됩니다. 5월달.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바로 신고납부 기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신고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세기간 및 과세방식. 자, 1번은 종합과세 밑줄, 그 다음 분리과세 밑줄, 3번 분류과세 밑줄. 자, 그러면 퇴직금하고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일까요? 분류과세일까요? 분류과세입니다. 얘는 분류과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분리과세에 보시면은 요게 있죠. 이자 배당 기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우리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원천징수 우리 배웠었죠.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면 바로 세금을 떼는 제도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원천징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 더 이상 다른 소득과 나중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뗍니다. 그러면 얘는 14%를 떼거든요. 그리고 클로징이 되는 거야. 나중에 가서 뭐 신고 납부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거에 대해서는 다 정산해서 5월 달에 신고하는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중간에 소득을 지급받으면 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원천징수를 한다 이거예요. 원천징수. 그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클로징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과세기간 원칙이 있죠. 원칙. 자, 원칙은 거기에 밑줄입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사망 밑줄, 그 다음에 출국 밑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중간에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사망하면은 사망의 이후엔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과세를 잡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우 출국, 이민 갔어요. 이민 간 이후에는 소득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국일까지로 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거주자 비거주자 밑줄인데 오른쪽에 보세요. 거기에 박스가 있죠.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박스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 자 박스 별 표시해 놓으시고 그럼 거주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의 정의가 뭐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즉 보통 저나 여러분은 주소지가 있지만 설사 주소지가 없어도 183일 거의 6개월 이상 정도 장기간 머무르는 장소가 있다면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 법인격 업단체. 법인격 업단체는 것은 법인처럼 볼 수 있는 단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동창회. 예. 동창회가 있고 그 다음에 빵빵 종중이 있습니다. 동창회가 있고 빵빵 종중 단체가 있어요. 네, 이런 것을 법인격 단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거주자 의제 비거주자 의제.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의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 309페이지.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우리가 일단은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입니다. 우리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뭐 있다고 그랬죠? 2배사 근영기가 있었죠. 2배사 근영기, 이자 배당 사업권로 연금기 있다. 자, 다 합산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때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를 보시면 1, 2, 3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땅이나 건물을 미등기 포함해서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전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임차권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 등을 이제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여를 받으면 요거는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럼 공장재단은 이게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고 공장에 딸린 우리가 시설물, 그렇죠? 공장에 따른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걸 공장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통으로 대해주고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굴권이 되겠습니다. 채굴권. 네. 그럼 채굴권이라는 것은 광업권에다가 채굴시설 말해요. 채굴시설. 네. 이런 거를 통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임대소득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에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일단 논밭의 임대라든가 균시가 9억 원 이하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채 한 채를 임대했을 때는 비과세해 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우리가 10페이지에 가보시면 구체적인 범위에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311페이지에 가보시면 비과세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1번 논밭의 임대 밑줄,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 개의 주택의 임대. 자, 그 기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이 요거예요. 부동산상의 권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상의 권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가 지역권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상의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말고도 전세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의 대여소득은 임대소득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도 들어가요. 그런데 요 대여는 일종의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요 대여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익을 위해서 쓴다 이거야. 공익을 위해서 쓰자 이거야.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공익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썼을 때 이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중개업을 통해서 좋은 일에 쓴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좋은 일에 쓰는 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쩌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어쩌다 마주친 소득은 우리가 뭘로 봤냐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래서 유념할 점은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가 공익자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점. 근데 이 말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된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310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우리가 니은입니다. 니은에다 별표시 해 놓으시고 공익사업 밑줄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민법상 대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 지류를 받는다. 사업소득이에요. 하지만 공익자가 붙었을 땐 기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공장재단, 채굴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토지, 건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을 대하면 사업소득이 된다. 하지만 토지, 건물, 전세권, 지상권을 넘기게 되면 양도소득이 되고 부동산 임차권 등기 시 양도소득이 된다. 자, 우린 지금 임대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권리라는 것이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 9억 이하 요 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를 거쳐서 이제 소득세 거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나름대로 복습 잘 하시겠지만요. 자, 우리가 옛말에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물론 제 세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다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보시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급심 갖지 마시고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